자, 준혁아 해보자. 파트 1부터. 파트 1은 그 산수유나무의 농사 그게 이제 시험범인데 그거랑 같이 세트로 나왔던 시들 싹 다 넣어놨거든. 그래서 그거 좀 한번 보자. 보고 그 다음에 파트 2는 백석거 남신립주유동 각지봉방하고 메밀꽃 필 무렵인데 백석거는 알지? 남신립주유동 각지봉방 기억나? 다시 하자. 파트 1부터 봐봐. 자, 파트 1에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산수유나무 농사가 나오지. 자, 산수유나무 그늘이 상징하는 게 이제 뭐 배려, 이타심 이런 거를 상징한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거를 표현했는데 산수유나무가 그거 이제 농사 짓는다라고 좀 창의적인 발상법을 써가지고 표현을 한 거지. 그래서 산수유나무의 농사 보면은 보자. 화자는 이제 표면에 나오지는 않지. 산수유나무를 바라보고 있어. 근데 산수유나무를 의인화시키지. 산수유나무를 의인화시켜가지고 뭐 한다고 그래? 농사 짓는다라고 해. 산수유나무와 대비되는 게 뭐야? 거기에 보면은 불평하는 사람들이지. 산수유나무는 이제 그늘 농사를 짓는데 이 그늘은 뭐를 상징해? 배려와 이타심을 상징하고. 근데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때? 이게 없는 거지. 그래서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이게 좀 역설적이지. 그늘인데 노랗다고 했으니까. 근데 실제 노란 그늘도 있을 수 있잖아. 햇빛이 비치면.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이거 추상적 관념에 고쳐야 할 수 있지. 마음의 그늘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리고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하나의 농사이다 라고 해가지고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의인화시키면서 이제 배려와 이타심을 표현했다라고 봐.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또 한번 직유법으로 표현하지.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추상적 관념에 고치하라고 교과서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한 게 그늘은 추상적 관념은 아니잖아. 근데 추상적 관념에 고치하라고 나와서 좀 이상해. 근데 이제 뭐 그늘이 이제 산수유나무의 배려심을 나타내는 거면 그걸 노란 좁쌀 5대 무게라고 표현했으면 그건 맞긴 한데 교과서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기는 해. 이게 그 해석이 나온 게 올해 2022 신규 개정교과서 파트에 산수유나무 열매가 나오긴 했거든. 아니 산수유나무 농사가.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좀 잘못된 해석인 것 같아. 니네 문학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나오진 않는데 신규교과서에서 그런 해석이 있긴 해서 일단 알아두기는 해. 정답이 안 보이면 아 이거 발상법 중에 추상적 관념의 고치가 쓰였다라고 찾으면 돼. 근데 사실 그늘이 조랍 좁쌀 5무게인 거는 추상적 관념의 고치는 아니잖아. 근데 대신에 저거는 추상적 관념의 고치는 마치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드는 거는 마음을 그늘로 표현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보자. 뒤로 가봐.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그거는 이제 산수유나무 열매랑 같이 많이 나오는 세트야.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공부를 좀 해놓자. 자, 겨울나무에서 봄나무에로는 나무가 이제 뭐랄까 겨울을 이기고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모습. 전체적으로 상승적 이미지랑 그 다음에 뭐야? 연쇄.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보통은 표현을 했어. 그래서 이 나무가 겨울에서 여름, 아니 봄으로 가는 거를 이제 그 억압을 인내하고 저항하는 이미지로 표현을 했지. 적재정권에 항거하거나 이런 이미지로. 그래서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그랬는데 이거 주체성을 나타내지. 화자청자는 안 나와. 그래가지고 이미지 상황묘사 위주인데 주체적으로 자기 스스로 어때 저항을 해낸다. 이겨낸다는 거, 인고해낸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연쇄법이지. 꼬리에 꼬리를 물지 형태가. 헐벗고 영하 30도, 영하 13도, 영하 20도의 시상에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 쳐들고 저항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무방비의 나무로. 하지만 어때? 고통받고 있는 거. 무방비의 나무이라고 해서 두 손 올리고 벌받는 자세. 억압받는 모습이지. 아, 벌받는 몸으로 벌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다 두 번씩 써서 어때? 연쇄의 느낌이 있지. 그러나는 뭐야? 시상 전환이지. 거기서 시의 흐름이 바뀌어.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문제의식을 느끼지. 온 혼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면 밀고 올라간다. 상승적 이미지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지. 그래서 상승적 이미지를 통해서 저항의 의지를 나타내고 다음 페이지 봐봐.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불어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싹을 내미는 건 뭐야? 봄이 돼서 이제 싹이 피우는 거지. 그 저항을 하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하지. 그래서 그거를 이뤄내는 거를 표현해. 싹을 내밀면 천천히 서서히 문득 점층법이지. 잎은 어때? 천천히 서서히 오다 어느 순간 딱 피지. 푸르른 4월 안에 봄 하늘을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주체적인 거지. 아, 마침내 끝끝내 꽃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피는 나무이다. 그래서 어때? 주체적으로 이거를 얻어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괜찮니? 다음 작품 슬픔이 기쁨에게 그 페이지 한번 봐봐. 내게 여기 페이지가 안 나와가지고. 22페이지. 그걸로 가자. 자, 정호승 하면은 보통 이타적인 시 되게 많이 썼어. 그러니까 산수유나무 열매 문태줄도 뭔가 이타적이고 타인에 대한 사랑 이런 거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거와 세트로 보통 정호승 시 같은 게 많이 나와. 노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정호승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뭐랄까 그냥 역사적인 표현을 통해 가지고 되게 그 이타적인 마인드를 강조했지. 물론 본인이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슬픔을 여기서 뭐야? 이타적인 삶을 상징해. 이게 그리고 나야. 나가 너한테 말하는 대화체지. 근데 너는 누구야? 기쁨이야. 이기적인 삶을 상징해. 그래서 너한테 뭐야? 나는 너에 대해서 이제 슬픔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깨달음을 주게 하면서 동시에 대상을 포용하는 느낌으로 시를 써. 그렇다고 너 잘못됐어도 배척해버리면 그거는 또 이타적인 게 아니잖아. 이기적인 거니까. 그래서 의인화시켜가지고 슬픔, 기쁨, 이타적인 삶, 이기적인 삶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나는 이제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 슬픔이 오히려 뭐인 거야? 긍정인 거지. 기쁨이 부정인.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슬픔의 속성은 뭐야? 사랑보다 소중한.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를 넣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는 이기적인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슬픔은 어때? 사랑보다 소중하고 평등하지. 그리고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는 기쁨은 이제 불평등하다는 거야.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주는데 역설법이지. 동사자는 죽었는데 다시 얼어줄 수 없잖아.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는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기다림이라는 건 뭐야? 어떤 배려나 뭐 이런 거지. 슬픔의 속성이지. 또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게 하겠다. 한방눈과 봄눈도 대비되면 한방눈은 고난과 시련이라면은 봄눈은 뭐야? 봄눈은 뭔가 남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이미지지. 봄눈은 서로 대비돼.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추위에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그 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너와 함께는 너를 포용하겠다는 거지. 이기적인 너도.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그래서 너를 포용해서 이타적인 마인드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뜻인 거야. 그래서 이기적인 삶보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 다음에 차례가 봄꽃 63페이지. 봄꽃으로 가자. 자, 봄꽃은 되게 간단해. 봄꽃을 보고서 꽃에게로 다가가면 부드러움에 찔려 삐거나 고운 마음이 금세 환해지고 선해지는 거야. 꽃한테 치유를 받는 거지.
그래서 봄에는 꽃침이라고 표현했는데 봄에 이제 꽃에 대한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거지. 역설적이야. 꽃의 침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꽃침이라도 맡고 볼 일. 그래서 봄꽃에 대한 감상과 봄꽃의 치유적인 능력을 표현한 거지. 마음을 치유해주는 힘. 이해되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이것도 이타적인 삶을 강조한 시지.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다 쭈삣쭈삣 흩날리는 진눈개비는 되지 말자. 뭔가 쭈삣쭈삣이라는 거는 뭐야? 뭔가 방관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지 말고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내리자. 그래서 뭐야?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삶을 살자는 거지.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이거는 뭐야? 그 어려워하는 사람들 위로하는 존재가 되고 그의 깊고 굵은 상처 위에 돋는 새살이 되자. 이거는 뭐야? 이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존재가 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괜찮니? 다음 작품.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것도 정호승이지. 이타적인 작품 해가지고 이제 산수유 거기랑 같이 세트로 나오는 작품이야. 자,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정호승 아까 슬픔의 기쁨 얘기했잖아. 역설적인 표현 많이 쓰지.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늘은 뭐야? 고난과 시련 뭐 이런 거지.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시련과 고난을 겪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지. 나는 한 그루의 그늘이 된 사람, 남에게 이제 아픔을 이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픔을 겪어봐야 다른 사람 아픔도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야.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그늘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또 아름답다라는 거지. 그거를 이제 치유해 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뭔가 또 배려해 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들 행복하면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데 고난과 시련이 있고 그거를 이제 또 남을 위해 배려해 주거나 남을 위로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야. 또 다시 한번 반복되지. 반복과 변주라고 그러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비슷하지?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 이거는 뭐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려 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야.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동짓딸기 낙인밥을 동짓딸기 낙인밥물은 왜 나왔냐면 이거 알지? 이 시는 추상적 관념의 고치가 때문에 나왔어. 그러니까 이거랑 그 저기 산수유나무의 농사랑 엮는 게 그 추상적 관념의 고치가 때문에 엮는 건데 사실 좀 애매하긴 해. 그냥 알아두라. 요거랑 같이 세트로 나올 수 있다고. 추상적 관념의 고치가 할 때 보통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거잖아. 넘어간다. 다음 장소산. 장소산은 이미지시지. 정기용은 이미지시. 장소산의 고요함을 표현을 했는데 황해도에 있는 산이야. 일제강점기 배경이지. 그래서 장소산의 고요와 그 속에서 겨울을 인내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일제에 인고하는, 일제를 버텨내는 이미지를 표현했던 거봐. 벌목 정정, 뭐야, 나무를 베면 꽝꽝 소리가 나는 걸 한자어로 정정이라고 그러지. 꽝꽝 이랬더니 아름드리, 한 아름이나 되는 큰 소나무가 베어진 즉도 할 만큼 산이 크고 또 골짜기가 울려 메아리 소리가 떠르렁 들려온 즉도 한데 실제 그렇다는 건 아니지. 그만큼 고요하다는 거야. 다람쥐도 쫓지 않고 맷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그만큼 고요하다는 거지. 눈과 밤이 종이보다 희구나. 밤에 눈이 하얗게 있어서 종이보다 크다는 거지. 달도 구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이 골짜기를 걸음이 된다. 무슨 뜻이야? 달이 떠 있는데 산의 골짜기에 하얗게 이렇게 비쳐가지고 달빛이 이렇게 비친 걸 여기를 걷는다라고 표현을 한 거지. 우절 중이 6판에 6판 지고 웃고 올라갔대. 이거는 뭐야? 이게 윗절에 스님이 나한테 장기든지 바둑인지 들어왔는데 6판 다 지고서도 욕심없이 그냥 웃고 올라갔는데 그 사나이에 남긴 내 음세를 죽고 싶대. 무슨 뜻이야? 그 사나이처럼 욕심없이 살고 싶다는 거야.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 속에 심히 흔들리는 년이. 시름은 여기서 뭐겠어? 어떤 시대 현실에 대한 시름이겠지. 오 견디란다. 그 시대를 견뎌내겠다. 차고 오려니
차고 굳건하게 슬픔도 기쁨 꿈도 없는 장수산 속 겨울아밤에. 그래서 뭔가 이제 밤 암울한 상황을 견뎌내겠다는 이미지를 표현했다라고 나왔어요. 이 속에서. 괜찮니? 다음 중형란 모란이 피기는까지. 모란이 피기까지는 뭐야?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는 시지. 그리고 모란이 피고 나서 떨어지면 그 다음에 다음 모란을 또 기다리는 거를 표현한 거고, 모란에 대한 기다림이 나타나. 모란이 피기까지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봄은 이 사람한테 뭐야? 모란이 펴야 되고, 모란이 지고 나면 봄이 가는 거지.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의 여인, 봄을 잃어버린 서름의 정이 되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놓은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 낙하한 거지. 천지의 모란도 자취도 없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이 서운하게 무너졌으니, 모란이 지고 나면 그 본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모란이 봄 전체이고 또 나의 한 해인 거지. 그래서 그만큼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360날 한양석도 펴옵니다. 모란이 지고 나서 다시 필 때까지 기다린다는 1년을. 모란이 피기까지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고. 찬란한 슬픔의 봄 도지법 역설법이지. 찬란한은 왜 그래? 모란이 펴서. 슬픔은 왜 그래? 모란이 져서. 그래서 역설적으로 표현을 했지. 자, 그 다음에 그날의 나는 슬픔도 배불렀다. 이것도 이탈적인 시인인데 보면은 한민복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시인. 아래층에 물을 틀면 단수가 되는 좁은 계단을 올라야 하는 전세방에서 만학하는 나의 등록금을 위해 사글세방으로 이사를 떠나는 형님이네. 자, 형님이 전세방과 사글세방 차이가 뭐야? 전세방은 보증금 넣어놓으면 그냥 계속 사는 거고, 사글세방은 보증금이 싼 대신에 매달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전세방에서 사글세방 가는 건 더 가난한 데로 가는 거잖아. 근데 보증금을 그만큼 빼서 어때? 나의 학비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간 거지. 근데 여기 보면 이 동생 되게 철없어. 시를 쓰는 화자가 이제 동생으로 나오는데, 자, 사글세방으로 떠나는 형님네 아우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지. 달그락거리던 밥그릇들, 베니어판으로 된 농짝을 리어카로 나르고 가난한 살림이지. 집안 형편을 적나라하게 까보이던 이삿짐. 가슴이 한창 덜컹거리고, 덜컹거린다는 건 리어카가 덜컹거리는 것도 되지만 형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지. 그것 때문에 이사를 끝났대. 형은 시장 골목에서 또 어때? 짜장면도 하나 시켜주고 갔대. 쉽게 정리된 이사 살림살이를 정리하러 갔다. 그만큼 가난한 살림살이죠. 근데 이 인간 봐봐. 첫 번째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나는 전날 친구들과 깡소주를 마셨대. 공부는 안 하고서는 학비를 이제 그 보증금 빼가지고 대주고 이제 깡소주 마시고 있네. 냉수 한 대접으로 조과일증을 풀면서 짜장면에 앞에 놓고 이상한 중국집 젊은 부부를 보았는데, 바쁜 점심시간에 맞춰 잠자리를 하기를 고마워하며 젊은 부부는 밀가루 그 연약한 반죽으로 튼튼한 미래를 꿈꾸듯 명랑하게 전화를 받고 서둘러 배달이 나갔다.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명랑하게 살아가는, 힘차게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을 본 거지. 나는 그 모습이 눈물처럼 아름다웠대. 뭐 이거는 이해돼. 근데 물배가 부른데도 짜장면을 남기기 미안해서 마지막 면발까지 다 먹었대. 아니, 그 부부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형님한테 미안해야지. 인간 좀 사고가 이상하지 않아? 형님한테는 보증금 빼줬는데 술 처먹고서는 그날 다음날 짜장면까지 사줬는데 미안하지 않고, 처음 보는 부부한테 미안하대. 이상한 인간인 것 같아. 자, 어쨌거나 더부룩하게 배가 불렀대. 마지막 면발까지. 사랑한다는 게 그날 나는 분명 슬픔도 배가 불렀다 라고 해가지고 슬픔 속에서 뭐 희망을 보고 아름다운 삶을 발견했다 그러는데, 그 부부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형님이 더 저거 하지 않아?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진 것 같아. 강민복 보면. 하여튼 그런 시야. 이해되지? 다음 이제 문태준 다른 시 2개 할 건데, 가잼이랑 그 다음에 평상이 있는 국수집을 할 거야. 뒤로 넘어가 보자. 가잼이. 가재미는 어디가 가재미야? 왼쪽이 가재미, 이쪽이 광어야. 넙치. 원래 광어가 더 비쌌는데 광어가 양식하면서 더 싸지고 가재미가 더 비싸졌지. 왜 가재미라고 표현해서? 눈이 한쪽으로 쏠려 있잖아.
그러니까 삶과 죽음 중에서 이제 죽음뿐이 볼 수 없게 되는 이제 환자의 상황을 이제 가재미로 표현한 거예요. 누워 있기도 하고 납작하게 누워 있는 환자, 그리고 죽음 조금 눈이 쏠려버리는 환자, 그래서 가재미라고 표현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화자가 환자한테 공감을 해 그녀에게. 근데 나중에는 그녀가 화자한테 이제 공감을 하면서 이제 뭔가 공감해주는 뭐 그런 내용이 나와. 봐봐. 김천 의료원의 6인실 302호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암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 있다. 6인실인 거 보면 그거부터도 일단 좀 가능하지. 바닥에 반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있다.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 가재미는 그래서 죽음 쪽으로 눈이 쏠린 거라는 거에 그 다음에 나오지.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물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이거는 그녀에 대한 공감이고,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올마붙은 야윈 그녀가 온다. 그녀는 죽음만 보고 있고, 왜 올마붙어서 죽음 쪽 눈이 볼 수 없다라고 표현한 거야.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란 파도와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의 삶을 너무 떠올리는데, 그녀의 오솔길이며 그 길에 돋아나던 대낮의 뻐꾸기 소리며 가늘은 국수를 삶던 저녁이며, 옛날에는 국수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거였지. 물론 이제 산업화 시절 이전에는 국수가 비싼 음식이었지만 산업화 이후로는 국수가 싼 음식이 됐거든. 흑담조차 없었던 그녀 누대의 가족, 대대로 가난했던 그녀의 삶을 보는 거지. 두 다리는 서서히 멀어지고 가난해지고 폭설을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등뼈가 고부정해지던 그녀의 겨울을 생각한다.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같이처럼 점점 거칠고 이제 힘드는 거지. 나는 그녀가 죽은 바깥 세상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걸 안다. 한쪽 눈이 다른 쪽으로 캄캄하게 쏠려버렸다는 걸 안다. 두 번이나 나오지. 가재미의 의미를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 한쪽 눈을 쏠려버렸다. 죽음 쪽으로.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다시 한번 반복하지. 헤엄쳐가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는다. 그래서 내가 그녀를 공감하는 것처럼 알고 있었는데 산소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준다. 그녀가 나한테 이제 공감하고 위로하는 느낌이 또 생기는 거지. 그래서 환자에 대한 슬픔과 공감이 나타나는 것이지. 마지막으로 평상이 있는 국수집. 좀 더 앞에 있을 거야. 평상이 있는 국수집은 이제 국수가 나타내는 게 그거잖아요. 요새는 국수란 표현 되게 많이 쓰지. 가난을 나타낼 때 많이 쓰는데, 평상이 있는 국수집은 평상은 이렇게 생겼잖아. 거기 위에 사람들이 앉아있을 수 있지. 이 위에서 앉아가지고 국수를 먹는 평등을 나타낸다고. 평상이야. 평등. 그래서 평상이 있는 국수집에 갔는데 붐비는 국수집은 삼거리 슈퍼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웅성웅성거린대. 평상에 마주 앉은 사람들, 세월을 넘어온 친정 오빠처럼 반갑대. 국수가 찬물에 헹궈져 건져 올려진 동안, 우리 국수 삶아봤니? 국수 삶으면 어떻게? 국수를 이제 삶은 다음에 찬물에다가 탁탁탁 털잖아. 이 소리를 쯔쯔쯔쯔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쯔쯔쯔쯔이 뭐야? 혀를 차고 자세상을 연민하고 공감하는 소리로도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이 국수집의 국수 터는 소리 쯔쯔쯔을 연민의 소리, 공감의 소리로도 표현을 한 거지. 그러니까 중의적이지. 국수 터는 소리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혀 차는 소리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국수를 찬물에 헹궈가지고 건져 올려놓는 동안 쯔쯔쯔쯔쯔 하는데, 이 국수 터는 소리도 되고 남을 위로하는 소리지. 손이 손을 잡아주는 말, 눈이 눈을 쓸어주는 말. 병실에서 온 사람도 있다. 식당역에 손 놓고 온 사람도 있다. 사람들은 평상에만 마주 앉은 사람보다 더 서럽다. 공감하고 위로한다는 거지. 세상에 이런 짧은 말이 있어서, 이런 깊은 말이 있어서 쯔쯔쯔쯔 하는 게 깊고 짧지만 위로해주는 말이라는 거지. 국수가 찬물에 헹궈져 건져 올려지는 동안 쯔쯔쯔쯔쯔쯔쯔 큰 포도나무 아래 우리는 모처럼 평상에 마주 앉아서 이러고 있다라는 거지. 됐니? 오케이, 그 다음에 파트 2 가자. 파트 2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박. 백석의 대표작 중에 하나지. 기억나? 백석 안 했나 너? 백석 대표작 안 했어? 홍정님? 본거 같은데. 응? 이거 이거 없는 거. 본 적 없어? 아, 니네 그 천재지만 하고 백석을 안 했나 보다. 백석이, 아, 이게 너무 기본 작품이 아니나? 김소월이 있고 윤동주가 있고
백석이 있어. NSX는 기본 작가야. 너무 기본이 나쁜 거야. 저것만 했지. 그 이후 작가들. 백석 좀 돌릴까? 다음 주에 보자. 자, 백석은 2010년대에 가장 많이 나온 작가야. 교과서에. 그 사람을 대표하는 시 중에 하나가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관이지. 윤동주가 백석을 되게 존경했어. 근데 이 사람 월북해가지고 이제 2000년대까지는 이 사람을 연구할 수가 없었는데 공산주의자는 아니야. 고향이 이제 북쪽이어가지고 월북했다가 거기에서 이제 정치범수연구에 들어가 있어서 사상문제로 1993년에 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 백석.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잘 모르지만 일반인들은. 그래서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강은 일제강점기에 이 사람이 어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편집글 형식을 빌려가지고 쓴 거야. 남신이주, 신이주의 남쪽, 의주가 어디야? 우리 압록강 끄트머리에 있는 동네가 의주, 여기가 의주야. 의주의 새로 그 국경지역에 만든 그 무역도시가 신이주지. 의주, 새로운 의주. 신이주의 남쪽에 있는 유동이라는 동네에 박시봉이라는 목순의 집에서 붙이는 편지라는 뜻이야. 제목. 근데 실제 편지글은 아니고.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화자는 나지. 나가 나오고 청자 안 나오니까 독백체, 고백체이고 바라보는 대상도 나야. 윤동주랑 되게 흡사해, 요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성찰하는데 처음에는 나의 삶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거를 어때? 극복 의지로 바뀌는 거지. 근데 이 극복 의지를 나타내는 단어가 뭐야? 갈매나무야. 갈매나무처럼 굳건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나와 동일시하는 대상이기도 해. 그래서 내용을 보면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뭐야, 가족이 해체된 상황이지. 나는 지금 가족 해체를 겪고 있어. 그래서 혼자 각자 고생한 거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바로 나의 도정으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나는 어느 목순의 집, 누구야? 박시봉이라는 목순의 집에 헌 바닥을 깐 한방, 차가운 방에 균을 붙였다. 새를 들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고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까지 생각하면 이건 뭐야? 나 혼자도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각자도 생각하기로 해서 각자 뿔뿔이 흩어졌는데 나 혼자도 감당이 안 돼. 디롱배기, 질화로지. 질화로의 북덕불, 이제 조그만 화석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개를 하고 부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되새김질하는 거지. 슬픔이며 어리석음을 계속 생각하는 거지. 자,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나시 붙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하강적이지. 그래서 자신의 어떤 슬픔, 부끄러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나 세상 전환이지.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본다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시각이 이동하지. 상승적인 이미지로 하강하다가 이제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운명에 맡기는 거지. 자신의 삶이 운명적으로 신적 존재가 있어서 나를 막 굴려가는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 한탄이며 가라앉은 것을 사지만 오래 되어가라. 이건 무슨 뜻이야? 내 삶을 보니까 너무 슬프고 부끄러워. 근데 어때? 그런 날의 기점으로 시선을 전환하고 어쩔 수 없이 신적 존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운명이다 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때? 마음에 좀 한탄 같은 게 가라앉고 난 다음에 외로운 생각만 드는 데쯤 해서는 더러 나주 쏘는 저녁이야. 저녁에 쌀랑쌀랑 쌀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를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하루를 더욱 가까이 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 산 뒷옆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는데 하얀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이게 캡틴 이미지야.
굳건하고 깨끗한 갈매나무란 나무를 생각한다는 건 뭐야? 갈매나무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부끄럽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그래도 나는 깨끗하고 굳건한 갈매나무와 같은 삶을 살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핵심어가 갈매나무야. 여기 시상이 시작되어 있다고 그래. 주제어지. 괜찮아? 다음 메밀꽃 필무렵 이거 알아? 읽어봤어? 옛날에 책을 읽어봤던 거. 책으로 읽어봤던 것 같아. 메밀꽃 필무렵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읽어봐. 읽어보고서 다음 주에 성현이 오면 성현이 모르면 다시 한번 적어봐.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풀어와. 그리고 다음 주에 봐봐. 다음 주에 조금 가져와. 이강백. 그거 나머지 나가야지. 그리고 백석도 봐가지고 백석 추가로 좀 나가든가 하자. 백석 나오면 백석 외부지문 나올 수 있거든. 백석 다른 작품들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 그 이강백 국어 대결만 해보면 되고. 어? 국어 대결이면. 국어 대거리만 해오면 또 해 때문에. 다음 거 해야 되나요? 응? 다음 것도 해야 되나요? 다른 거는 그날 와서 하자. 국어 대가리만 풀어와. 그리고 시조 해오고. 이게 20개죠? 20개. 예.